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암지식정보센터 황세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발견도 어렵고 또 예후도 별로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상대 생존율이 16% 정도인데요. 주요 10대 암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췌장암은 환자에게는 두렵고, 또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의료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암입니다. 다행히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난치병인 췌장암이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 치료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췌장암 치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정문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 감단체외과 황호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그 두 교수님, 한 교수님부터 간단한 인사해 주세요. 예.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게 주로 췌장암 담도암 수술을 하고 있는 황호경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텐데 최대한 저희가 뭐 시간 한정돼 있겠지만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문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췌장암, 담도암 환자들의 항암제 그리고 치료 내시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발견을 하면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뭐 대표적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기 암이라고 하면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돼야 조기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췌장암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 췌장암 신환 중에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기 암의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췌장암 발견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보통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는 많이 하는데 또 CT 촬영도 하시긴 하시거든요. 네. 예.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네. 요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초음파 검사는 췌장의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잘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CT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췌장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췌간이라는 이제 소화액이 흘러나오는 관이 좀 넓어지는 소견이 보이는데 그런 아주 초기에 CT에서 분별이 가능한 아주 초기 이런 소견부터 전이되는 진행성 췌장암까지 진행하는데 불과 한 1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췌간이 넓어져 있는 아주 초기의 증상이 나타난 그 짧은 시기에 우리가 CT나 MRI를 찍어야지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진행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조기 진단 어려운데 어떻게 결국은 발견이 되나요? 가장 뭐 운이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나 MRI를 건강검진에서 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럭키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증상을 갖고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췌장암의 두 가지 증상이 하나는 복통이고요. 또 두 번째는 황달입니다. 그래서 그 췌장암이 췌장 내에서 어디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복통이나 황달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그 병원에 찾게 되는 거는 당뇨 환자일 경우에는 당뇨 조절이 갑자기 안 되고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당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50대가 넘어서 그 전까지는 당뇨가 진단되지 않다가 뒤늦게 당뇨가 진단돼서 검사를 하다 보니 췌장 쪽에 병이 있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40대 초반이셨는데 복통으로 예. 계속 그것도 빅5 병원 음.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한 2, 3년 하시다가 네. 막판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되게 저도 네. 황당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환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통증보다는 조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좀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의심하는 게 배 쪽 앞쪽의 통증도 있지만 등 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의 위치가 척추뼈 바로 앞에 굉장히 등 쪽에 있는 장기인데 그런 등 통증에 대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척추 질환이나 이런 거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원인을 못 찾고 검사를 하다 보니 이제 췌장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모신 두 교수님들, 이 치료도 어렵고 완치율도 낮은 췌장암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정말 치료 효과를 성과를 보여주시는 분들 모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실제 환자들을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 일단 현장 사진 먼저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본관 4층 소화기 내시경실입니다. 지금 소화기내과 정문재 교수님께서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시술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같이 잠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어떤 시술을 하실 예정인가요? 예, 지금 환자분이 췌장암 의심되는 CT 소견을 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인데요. 오늘 할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EUS FNA라는 검사를 통해서 그 의심되는 췌장의 병변에서 조직을 얻는 검사를 첫 번째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분의 병변 자체가 췌장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황달이 지금 발생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황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ERCP라는 검사를 통해서 담도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검사하려고 하는 환자는 61세 남자 환자고요. 한 2달 정도 전부터 원래 당뇨가 있던 환자였는데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한 2달 동안 5kg 정도 체중 감소 소견이 보여서 외부 병원 가서 CT를 처음에 촬영하게 됐고 그 CT상에서 췌장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한 5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돼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전원이 된 케이스고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췌장은 이렇게 가로로 20cm 되는 이런 조직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췌장의 정상 조직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종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에 대해서 오늘 EUS FNA라는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환자가 보통 우리가 이 췌장에서 췌장 종양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담도라는 장기를 눌러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걸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생긴 병은 췌장이지만 이 췌장이 옆에 있는 담도에까지 영향을 줘서 황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EUS FNA라는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한 이후에 방을 옮겨서 다른 검사실에서 ERCP라는 검사를 진행할 거고요. ERCP라는 검사를 통해서 막혀있는 담도에 스텐트라는 구조물을 넣어서 막혀있는 담즙을 원활하게 배액시켜주는 시술까지 동시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시경 사진 좀 볼까? 제가 지금 12시장이라는 곳까지 깊숙이 내시경을 진입해서 들어왔고요. 아까 CT에서 보이던 병변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병변이 아까 CT에서 보이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바늘을 넣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정 교수님, 지금 네. 시술하고 나오셨는데, 내시경 보시니 실제 시술하고 나시니 어떠십니까? 예. 앞에서 검사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CT에서 보였던 이 소견을 그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이 검사가 지금 방금 전 제가 EUS FNA를 통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까 CT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EUS FNA 검사 상에서도 췌장의 오른쪽에 한 4.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췌장의 종양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혈관이나 이런 위험한 구조물들을 안전하게 피해서 이렇게 지금 바늘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애초에 시행하려고 했던 조직 검사를 충분히 시행했습니다. 예. 예, 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의 그 치료 방향이나 예. 이런 건 확실하게 좀 예. 명확히 정해지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 시술이시네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예. 언뜻 봐도 이게 굉장히 고난도 시술 같아요. 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시경 트레이닝을 받을 때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데, 지금 하고 있는 EUS FNA나 다음에 하는 ERCP 검사는 사실 그 내시경 의사 중에서도 그 전공한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몇 년간 추가 그 훈련을 받으셨는 거죠?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네. 미국의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레전트 4년이 끝나고 2년 동안 펠로우십을 할 때까지는 일반 내시경을 트레이닝을 하고요. 3년 차부터 이제 이 EUS FNA나 이제 ERCP 같은 치료 관련 내시경들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따로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문재 교수님께서 췌장암으로 담도가 좀 막혀 있는 환자의 스텐트 시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EUS FNA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했던 환자를 방을 옮겨서 췌장의 종양 부분 때문에 막혀 있는 담도 폐색 부분을 스텐트라는 구조물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할 거고요. 여기서 사진에서 잠깐 보시면 아까 CT에서 보셨던 그 막혀 있는 담도가 요 ERCP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췌장의 혹 때문에 담도 요 끝부분이 이렇게 좀 얇게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여기에 저류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담도에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원활하게 내려와서 음식이랑 섞이지 않게 되면 이제 황달이 진행하게 되는 거라서, 이 환자도 아까 그 조직 검사를 했던 환자도 지금 얼굴색이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황달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황달 수치가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황달이 진행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좁아진 부분에 한 3.3mm에서 4mm 정도 되는 얇은 플라스틱 스텐트를 이제 삽입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췌장암 환자에서 황달이 오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예. 일단 췌장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황달 증상이랑, 두 번째는 이제 통증 때문에, 복통 때문에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두 가지 흔한 원인인데, 보통 췌장의 오른쪽, 그러니까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겼을 때 주로 황달이 나타나고요. 췌장의 왼쪽, 그러니까 췌장의 꼬리 부분에 종양이 나타났을 때 보통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고요. 오른쪽, 왼쪽 그 종양이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췌장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비율이 전체 췌장암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췌장의 왼쪽에 나타나는 그 병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분의 2에 해당하는 췌장의 오른쪽에 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황달이 나타나서 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췌장 머리 부분에 있는 암이 모두 다 황달이 오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로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50% 이상 정도가 황달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황달이 생기는 췌장암이 한 50% 정도 네. 초기에 예.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황달이 오는 환자와 안 오는 환자 어떤 경우가 더 예후가 안 좋습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없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작은 크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예후는 좋은 거고요. 이미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옆에 있는 장기인 담도를 누를 정도로 췌장의 종양이 이미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연하게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의 예후가 더 좋죠. 예. 그러면 그 황달이 온 경우에 황달 치료 자체도 췌장암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췌장암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 자체를 억제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지금과 같이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런 합병증들이 제때 조기에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술하실 그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을 좀 빼주는 네, 그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과정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신환 같은 경우 처음 진단받아서 오는 경우는 어쨌든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확진을 하고 췌장암인지 아닌지 확진을 하고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던 아니면 항암제를 해야 되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든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황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 환자가 지금 황달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좀 지체가 돼서 황달이 생겼다면 그만큼 수술이나 나중에 해야 되는 항암제나 이런 치료들이 연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환자한테 손해인 거죠. 손해인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정문재 교수님께서 수술실에서 실제 환자 사례 통해서 췌장암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 그리고 황달 치료의 중요성 등등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환자분이나 추가적인 설명하시기 전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시청자 분 중에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좀 궁금하시고 CT 검사를 예방적으로 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또 어떤 검사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예, 앞에서 조기 발견 어려운 이유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병이 시작된 CT에서 발견될 정도로 병이 시작된 상태에서 진행성 췌장암으로 발전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 윈도우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너무 나쁜 말씀을 드리고 걱정시켜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췌장암이라는 게 그 인구 전체당 10,000명 중 1명 정도 발생하는 그 드문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CT를 다 찍는다는 건 사실은 그 경제학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이걸 그래서 이런 리스크 팩터, 그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췌장암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CT를 찍는 걸 권해드리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또 췌장에 물혹이 있는 환자인데 췌장에 물혹이 있는 환자 중에서도 3cm 이상으로 크기가 좀 큰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직계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만 췌장암에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들이랑 거의 위험 그 비율이 비슷하고요. 직계가족 중에 2명 이상일 경우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CT를 찍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나날이 좋은 날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지락 술집님은 질문은 아닌데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3분이 나와주시고 대단합니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이런 방송을 보다니 중간에 영상도 나오고 어떤 공중파보다도 퀄리티가 높네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시 또 이제 그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환자 그 쭉 시술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돼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그냥 그림만 보시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췌장암이 생기는 그 조직학적인 변화거든요. 췌장암 처음에 이제 정구병변부터 암이 되는. 근데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현미경적인 변화에서 미세하게 췌장 암세포가 생기다가 이제 퍼지는 일반적인 경우, 저기에 해당되는 게 한 80%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는 무록,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인자 중에 끈적끈적한 물이 들어있는 점액성 낭종,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큰 놈에서는 저런 조금 다른 형식으로 췌장암이 발전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환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꽤 큰 암이었는데 그 암이 췌장 낭종, 그 점액성 낭종에서 유래한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췌장 낭성 종양이 있는 분들 중에 크기가 큰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자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췌장에서 무록 진단 받으신 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황우경 교수님 수술실로 가서 저희가 환자 치료 사례를 보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 5층 수술방 앞입니다. 지금 환자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황호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환자 어떤 수술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60대 남성이시고요. 이분은 우연하게 발견된 이제 췌장에 물혹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술은 일단 복강경으로 이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물혹이면 암은 아닌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물혹을 이제 수술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검사 단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CT라든지 이런 이미지 검사인데 그런 이미지 검사에서 정확하게 물혹인지 아니면 물혹에서 발전해서 암으로 됐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어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에 적응증이 있는데 가령 뭐 크기가 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약간 뭐 고형, 그냥 딱딱한 어떤 모양이 보인다든지 하면 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예, 됩니다. 꼭 필요한 환자라서 수술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황 교수님 수술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췌장, 여기 이제 작은 단면이고 이분은 췌장의 끝에 꼬리 부분에 물혹이, 췌장 물혹이 있던 분이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췌장 여기 자른 거고 이분 보통 우리가 췌장의 뒷부분을 자를 때는 이제 비장 장기를, 비장은 보시면 요 뒤에 비장이 이렇게 있는데 비장을 이렇게 같이 자르는데 그 이유는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비장 동맥이고 여기 이제 비장 동맥이 이렇게 췌장 위로 해서 비장까지 가고 요거는 비장을 돌았던 피가 다시 순환돼서 돌아오는 비장 정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비장 동맥 정맥이 췌장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뒷부분에 췌장을 절제할 때는 요 이제 혈관들을 같이 결차를 해야 돼서 이렇게 비장을 같이 제거를 하는데 지금 이분은 제가 혈관들을 일단 살리고 췌장만 지금 절제를 하고 비장은 지금 찰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은 거의 다 절제가 다 진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췌장의 물혹이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면 이제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췌장의 꼬리 부분만 이렇게 제거가 된 물혹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췌장 미부 절제술, 원위부 절제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장의 혈관들을 이렇게 살려서 비장 보존을 한 췌장 원위부 절제술 이런 수술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예, 황 교수님, 그 방금 수술하신 환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요 CT를 보시면 한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췌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길게 우측에서부터 좌측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위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데가 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우측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좌측인데 여기 췌장의 끝부분에 있는 무록 때문에 지금 방금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췌장을 여기에서 이제 잘라서 끝부분을 절제하는 그러한 췌장 미부 절제술 또는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잘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인데 네. 수술을 끝내고 네. 나오셨는데요. 수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환자분 마취는 8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마취가 시작이 됐고요. 마취가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수술을 시작한 시간은 한 8시 50분에서 9시 그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한 1시간 반 1시간 하신-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보통 췌장 뭐 질환 수술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환자는 확실한 암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게 우리가 췌장 수술이 췌장의 어떤 그 종양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또는 그 질병이 그러니까 이 환자처럼 이제 무록을 저희가 보통 이제 양성 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양성 혹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췌장암인지에 따라서 수술은 방법도 좀 틀려질 수 있고 시간도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은 뭐 한 10시간 뭐 좀 1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예. 췌장의 이제 앞쪽에 있을 때는 워낙 같이 절제해야 되는 장기가 많거든요. 이제 췌장도 자르지만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십이지장, 담낭, 담도를 다 절제를 하고 또 이제 절제한 다음에는 또 췌장이랑 소장, 그다음에 담도랑 소장, 위랑 소장을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7,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교수님 뭐 굉장히 손 빠르고 아주 신의 기술로 수술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뭐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우리가 전공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들이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시간을 조금 땡겨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뭐 빨리 끝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 시간의 한 절반 시간까지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워낙 수술 잘하신다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췌장이 지금 방금 수술한 환자도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추적 관찰을 얼마까지 하는지 또는 이제 어느 기간을 두고 가령 뭐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할지는 오늘 이제 수술을 오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바로 이제 병리과로 넘어가서 병리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이게 비교적 양성에 해당하면 우리가 그런 팔로우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안 좋은 모습, 어떤 암 전 단계에 좀 가깝다 할 경우에는 그런 팔로우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저희가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환자들이 수술방 들어오면 굉장히 좀 낯설고 네, 두렵고 네. 그럴 텐데 수술방 들어오기 전에 네. 또 조언하실 말씀, 수술 끝난 다음에 환자에게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저희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가 네. 있겠습니까? 저라도 긴장을 할 텐데, 사실은 어떤 담당 교수의 어떤 주치의 그런, 수술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가장 환자한테는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수술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기관은 또 미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좀 특수하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술실 들어와서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천정에는 또 그런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읽고 실질적으로 또 환자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수술 끝난 환자는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서 교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황 교수님께서 수술 집도하시는 거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니까 귀한 방송 맞는데요. 참 시청자분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많이 보내주셨고요. 예, 그럼 일단 황 교수님께 췌장 무록 수술 장면은 저희가 잘 봤는데요. 지금
그 수술한 환자 예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이게 췌장의 무록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양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악성, 이제 암이 아닌 단계도 있고, 또 조직 검사 상에서 이렇게 양성에서 또 악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도 있고, 이제 악성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예후들이 좀 이제 달라지고, 지금 수술 장면 보셨는데 이분은 수술하시고 보통 이게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그 전에 퇴원하셔서 제가 아마 외래에서 조직 검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모양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뭐 예후는 좋으실 것 같아요.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정문재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이렇게 양성 무록이 이제 악성화가 되는 그런 무록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이제 점액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액성, 점액성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장액성은 이게 흔히 이렇게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점액성은 좀 이렇게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무록이 됩니다. 그런 무록들은 악성화 가능성이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이제 70%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는 이제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하면 됩니다. 예. 예, 황호경 교수님 성함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제임스 홍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들이 인정하시는 그 진짜 서전이십니다. 근데 그 의료진이나 환자 사이에서 좀 명품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만의 뭐 비법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게 저를 가르쳐 주신 이제 스승님께서 저를 잘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잘 배워서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흔히 일반인들이 이게 생각하시면 외과 의사면 굉장히 좀 터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저희가 뭐 수술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차분하게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를 굉장히 차분하게 이게 수술실에서 저희가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겸허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수술 후 합병증 줄이는 비법이나 뭐 아무튼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췌장 아까 지금 수술 장면 보신 거는 그래도 우리가 췌장 수술하는데 조금 수월한 그런 수술입니다. 췌장의 이제 끝부분을 이제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췌장을 절제한 다음에 어떤 문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췌장의 앞쪽에 어떤 종양, 암이 있을 때는 잘라내는 장기도 굉장히 절제하는 장기도 많고, 이게 췌장, 그다음에 담도, 십이장을 다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장이랑 췌장이랑 문합을 해야 되고, 또 담도랑 소장이랑 문합해야 되고, 위랑 소장을 문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췌장관이라는 게 췌장에게 지나가는 그 관이 굉장히 한 2,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작은 췌장관을 이제 소장이랑 잘 문합을 해야겠죠. 예, 뭐 수술 합병증을 줄이는 거는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된다.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췌장암 완치가 있잖아요. 어렵지만 네, 있습니다.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수술이 제일 유일하죠. 유일하잖아요. 예. 근데 일부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수술 가능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뭐 그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한번 슬라이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췌장암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진단됐을 때 왼편에 절제 가능한 분이 한 15%,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80%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경계성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이제 절제 불가능하다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절제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전이가 돼 있지 않더라도 이 췌장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 혈관들을 좀 침범한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의 어떤 테크닉으로는 절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혈관을 침범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이게 혈관을 일부 같이 절제해서 수술로서 성공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경계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수술하진 않고 경계성이든 절제 불가능할 경우에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치료는 항암 치료가 되고 우리가 절제 가능할 경우에만 이제 수술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원격전이나 국소 진행이 좀 안 좋게 된 경우,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정 교수님께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최근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가능한 그 환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첫 치료가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되고요. 사실은 췌장암 항암제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런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잘 듣지 않는 암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항암제가 1세대 독성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지금 쓰고 있는 1차 치료제의 그 조합이 한 1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환자의 생존 기간을 2배 이상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제 불가능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경계성이나 절제 가능한 환자에서도 미리 항암제를 함으로써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발 막기 위해서 뭘 가장 애를 쓰십니까? 재발 막기 위해서요. 네. 췌장암 환자는, 모든 췌장암 환자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보조 항암제 요법을 합니다. 보조 항암제라는 뜻은 지금 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하는 건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그거는 수술 전에 항암제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기력이 회복된 이후에 항암제를 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우리 정문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6개월 이상은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그 사실 지금 두 분만 나오시긴 했지만 여러 과가 협업을 하는 다학제 진료를 뭐 최초로 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유명한데요. 진짜 이 협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컨퍼런스를 해서 어려운 환자들은 외과 교수님의 의견, 방사선 중이학과 선생님의 의견, 영상학과 교수님의 의견, 이런 것들 다 한 환자를 두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내과 의사 입장에서 보던 시각이랑 또 다른 또 과의 입장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전에는 수술을 안 하거나 못했던 네. 환자들, 지금은 또 포기했던 환자들 수술하시는 경우가 늘었다고 해요. 예. 좀 뭐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느는 게 피부적으로 좀 느껴지고, 아까 정문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항암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계성이라든지 절제 불가능한 환자들은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항암제의 발전, 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저희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치료법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반응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 환자 케이스를 잠깐, 수술 사진이긴 한데요. 예,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뭐 지금 뭐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이제 표시한 게 이제 췌장암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췌장의 지금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밑과 그 위에 이제 보이는 하얀색들이 이제 혈관이거든요. 예, 그 밑에 사진도 보시면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췌장암 주변으로 하얗게 제일 오른쪽 하단에 이제 보이는 거 사진을 보시면 그 하얗게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줄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상장관막 동맥이라고 해서 이게 소장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동맥이 나갑니다. 즉 췌장암이 그 동맥을 이제 침범한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 8번 정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신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전 슬라이드에 비하면은 아까 이제 좀 크게 이제 보였던 이제 그런 종양들이 조금 줄었다라는 아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저기를 찝지는 못해서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 동맥을 너무 심하게 침범을 해서 이제 못했던 케이스가 수술해서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그 수술 사진도 잠깐 같이 네. 마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수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보이는 경우가 안 움직이시면 네. 해보실까요? 예, 보이네요. 예, 지금 여기가 대장을 이렇게 들어 올린 쪽이 그런 사진인데요. 예, 저런 이게 혈관이 침범, 아까 상장관막 동맥의 굉장히 밑에 레벨까지 암이 침범을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췌장 밑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이게 대장 쪽 루트를 들어가서 먼저 이제 동맥을 노출을 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맥들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찾아놓은 거고 여기가 이제 췌장암 때문에 이 동맥이 이제 침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바로 자를 수 있는지는 이제 클램프를 이제 걸어 봅니다. 그래서 클램프를 걸어서 저 동맥으로 인한 이제 혈류를 차단했을 때 어떤 장들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괴사가 없구나. 그래서 요 동맥은 잘라도 되겠다 싶으면 요걸 이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맥을 결찰한 사진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췌장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췌장을 이제 다 잘라낸 후에 이제 사진인데 그런 동맥들 메인 동맥의 줄기는 살아 있고 침범한 일부 가지들은 이제 동맥을 자른 상태고 그 옆으로는 또 이 장을 돌았던 피가 간으로 가는 이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인데 그런 혈관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 더 밑으로는 이제 대동맥이 보이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공적으로 다 절제한 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침범했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 항암 치료 또 저렇게 진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그 수술을 직접 집도하시고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니까 뭐 일단 희망을 가져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췌장암 관련 말씀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췌장암 환자 발병 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요. 간혹 가다가 예. 이제 30대, 40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호발 연령은 이제 60세 이상, 특히 이제 70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은 뭐 여전합니다. 예, 아까 정 교수님께서 췌장암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 예. 세 종류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뇨라든지 예. 또 당뇨 환자 그리고 점액성 낭종을 갖고 있는 네. 환자인데 요거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점액성 낭종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위험스럽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점액성 낭종이라고 하더라도 암화될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팔로우업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했을 때 크기가 커지거나 처음부터 발견됐을 당시에 3cm 이상, 3cm 이상이거나 또는 그 안 좋은 모양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췌관이 뭐 넓어진다든지 낭종 안에 고형 성분이 있다든지 이런 안 좋은 모양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좀 위험성을 아시고 검사를 해라. 그래서 모든 낭종 환자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낭종이 얼마나 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해부를 해보면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무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물혹이 있다거나 암 걸릴 확률이 높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중에 아주 일부가 위험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췌장암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도 췌장암의 이제 그 위험 인자고 또 하나는 담배가 아주 알려진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뭐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정문재 교수님 같은 그 전문가 찾아뵙고 검사하고 또 추적 관찰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충실히 말씀을 따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얘기가 사실 요즘 일반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후가 제일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췌장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분들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나이 들면 더 하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췌장 건강 의심해봐라 하는 점들 몇 가지 예. 알려주세요. 예. 그 대표적인 증상 아까 2가지 말씀드렸는데 복통과 등 쪽의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증상이고 2번째가 황달, 3번째는 살이 빠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뭐 식단을 조절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살이 빠진다. 그러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또 하나는 당뇨 환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당이 조절 잘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이 이상하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꼭 췌장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췌장 건강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황 교수님 췌장 건강을 위해서 권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제일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게 사실은 흡연입니다. 흡연. 네. 이게 음주는 사실은 음주를 많이 함으로써 췌장염이 이제 급성 췌장염이 자꾸 반복돼서 만성 췌장염까지 이제 가면 췌장암의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일단 흡연이라서 좀 걱정이 그래도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이 될수록 더 흡연율이 많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몸 생각해서 이제 금연하시는 분들이 예, 계신데 그 흡연의 어떤 그 처음에 접하는 시기도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노출이 되면 될수록 더 나중에 그런 리스크가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네, 지금 오늘 끊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분들에게도 꼭 금연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 추가로 또 뭐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저 질문 중에 하나 보여가지고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스스로 1년 8개월 만에 젬스타빈 아브락신이나 항암제 중인데 항암제 내성 뭐 이게 생겨서 치료 재발이 된 것 같은데 빛으로 암 부분을 치료한다는 걸 들으신 것 같아요. 저건 아마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라고 광역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췌장암에 적용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단계입니다. 물론 다른 암종에는 지금 현재 쓰이고 있지만 췌장암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특성이 있는 암이기 때문에 PDT, 포토다이내믹 세라피 광역등 치료의 적응증은 아직 되지 않는데 이렇게 국소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저희 세브란스 병원 예를 들면은 IR이라든지 그 비가역성 전기천공술이라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암을 억제하는 국소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그 광역동 치료를 그냥 이제 연구 단계죠. 이게 환자 4명한테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치료가 적용이 되려면 아직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는 뭐 요것도 사실은 저희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그 그룹에서 교수님께서 발표한 그런 논문인데 이제 그런 빛과 반응했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암보다는 이제 췌장암에 있어서 좀 더 좀 특화적으로 잘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뭐 이런 연구가 결국에는 나중에 임상 현장에서 쓰인다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도 저희 세브란스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문재 교수님께서도 여러 이제 내시경으로도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지금 그런 디바이스들을 또 직접 또 개발도 하고 계십니다. 예, 쑥쑥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외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정문재 교수님 네. 외래를 한번 예약을 하셔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60, 70대 발병하는 호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시네요. 모든 암이 발생하는 게 노인에서 호발하죠. 그 이유는 유전자 변이가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정하는 기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망가지다가 이게 축적이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암 발생이 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췌장암이나 다른 암종에서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췌장암에 대해서 정말 현장 촬영까지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그 시간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세브란스 병원 간담체외과 황호경 교수님 그리고 소화기내과 정문재 교수님 두 분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